자, 9장은 그냥 기체 상태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는 내용이 나올 거예요. 먼저 기체 부피는 압력의 역수에 비례. 보일의 법칙. 그 다음 샤를의 법칙은 온도에 비례하고요. 마찬가지로 얘는 몰수에 비례합니다. 이 세 개를 종합을 하게 되면은 V는 NTO가 P에 비례하게 될 거예요. 그 앞에 비례 상수가 따라오겠죠. 이걸 우리는 기체 상수라고 불러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기체만 이런 비례식을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액체, 고체도 마찬가지로 액체나 고체도 압력과 좀 부피 줄어들거든요. 액체나 고체도 온도 높여주게 되면 볼륨이 증가해요. 다른 점은 뭐냐면은 기체 같은 경우는 비례 상수가 기체 종류에 무관해. 그러나 액체나 고체 같은 경우는 이게 값이 다 다르다는 거지. 비례하게 된 비례 상수값이 있을 텐데 비례 상수값이 다 달라요. 액체나 고체는. 그러나 기체는 특이하게도 기체 종류에 무관하게 같은 값을 갖는다는 거죠. 이것이 특별히 중요한 점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식을 우리가 보일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보일의 법칙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변수 측정을 해야 돼요. 볼륨을 측정을 해야 되고 압력을 측정을 해야 돼요. 볼륨 측정하는 건 그냥 자만 있으면 볼륨 측정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 압력을 어떻게 측정하느냐? 압력 측정하는 방법이 여러분들 책에 나와요. 대기압을 측정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프리첼리가 개발한 방법이죠. 큰 접시가 있고 여기 수은이 담겨져 있어요. 그 다음에 거꾸로 담아놓게 되면 이 수은이 위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높이를 측정을 하게 돼요. 그 높이를 H라고 부르게 되면 우리가 H를 측정하게 되면은 이 대기압을 이제 구할 수 있다가 이제 토리텔리가 개발한 대기압 측정 방법이죠. 요 수은의 면적을 내가 A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그럼 이때 압력은 어떻게 되냐면은 압력은 단위 면적당 미치는 힘이 압력이 될 거예요. A가 되고 F는 M, A 이렇게 될 거예요. A는 뭘 쓸 거냐면 그냥 중력 가속도 쓰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질량은 밀도 곱하기 부피로 계산할 거거든요. 여기 질량은 밀도는 로라고 부르고요. 부피는 요 수은 기둥의 부피가 되는데 높이가 h고 면적이 a니까 얘는 a 곱하기 h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 값을 여기다 집어넣어주게 되면은 로 a h 그 다음에 g 해주게 되면 형사가 돼서 p는 로 g h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압이 몇 압력이냐? 그럼 H 측정하게 되는데 H가 얼마였었냐면은 측정해 보니까 760mm였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일기압을 측정을 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애트모스피어 단위고 밀리미터 단위인데요. 일기압을 MKS 단위로 바꾸게 되면은 일기압이 대충 얼마 정도 되냐면은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10의 5승 뉴턴 퍼 미터 제곱에 해당해. MKS 단위로 환산하게 됩니다. 요거 나중에 또 나올 테니까 한번 기억해 주세요.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아요. 1 애트모스피어는 12 호수 뉴턴 퍼 미터 제곱 정도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샤를의 법칙. 샤를의 법칙도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변수를 측정해야 돼. 볼륨 측정을 해야 되고 온도를 측정해야 돼. 온도를 측정을 해야 돼. 근데 샤를의 법칙은 좀 이상한 법칙이야. 사실 따지고 보면 왜 이상한 법칙이냐면은 압력을 우리가 앞에서 어떻게 측정하는지를 봤잖아요. 온도는 어떻게 측정하죠? 온도는 아마 온도계 가지고 측정했겠죠. 특히 어떤 온도계 가지고 측정을 했을까요? 수은 온도계 가지고 측정했을 텐데, 그럼 수은 온도계는 온도를 어떻게 측정하죠? 수은 온도계는 온도가 증가하면 수은의 부피가 증가한다는 것을 이용해서 온도를 측정을 해요. 그러면 되게 이상해지는 거죠, 그죠? 기체 부피는 온도에 비례하는데 그 온도를 측정해서 또 뭐를 측정하겠다는 거예요? 수은의 부피를 측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수은 온도계는 무슨 과정이 필요하냐면 수은이 부피가 온도에 따라서 선형적으로 비례한다는 것을 이게 알아야 돼. 근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칙은 좀 이상한 법칙이라는 거니. 샤를의 법칙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샤를의 법칙은 온도를 바꿔가면서 부피를 측정했을 때 볼륨을 측정한다라는 얘기인데 사실 원래 오리지널 법칙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샤를의 법칙은 이름이 샤를이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 누가 주로 일을 많이 했냐면 게일 이삭이 주로 했어요. 이름은 샤를의 법칙이지만 자 게일 이삭이 처음 발표한 그 샤를의 법칙은 요거예요. 100도에서 볼륨을 측정하고 0도에서 볼륨을 측정을 해. 그때 그 차이값이 뭐랑 같냐면은 0도에서 측정한 볼륨의 K배에 비례한다 라는 것이 게일 이삭의 오리지널 샤를의 법칙이야. 근데 중요한 것은 요 K값이 기체 종류에 무관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게일 이삭이 주장하는 샤를의 법칙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샤를의 법칙은 온도를 바꿔가면서 부피를 측정하는 건데 게일 이삭은 그렇게 실험한 적은 없고 딱 두 군데서만 측정해서 온도가 0도일 때하고 100도일 때만. 0도하고 100도는 온도계가 필요 없는 온도죠. 왜냐면 0도는 물이 어는 온도고 100도는 물이 끓는 온도이기 때문에 온도계가 필요 없는 온도. 딱 두 가지 온도에서 볼륨을 측정을 했더니 그 차이값이 0도에서의 볼륨의 K배에 해당하는데 그 K값이 기체 종류에 무관하다라는 것이 오리지널 샤를의 법칙이었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확장을 해석했어. 확장을 해석해서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얘를 갖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야. 여기 온도라고 그러고 여기 볼륨이라고 그러면 0도일 때 부피가 있겠죠. 그 다음에 어딘가 100도일 때 부피가 있을 거야. 그들 두 점을 그냥 연결해 버렸어. 이런 식으로 비례할 거다라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0도하고 100도가 아닌 예를 들어서 25도일 때 부피는 얼마냐? 그럼 요 직선식 위에 있다라고 그냥 가정해 버리는 거야. 근데 이제 게일 이삭은 그렇게 주장한 적은 없다는 거야. 게일 이삭은 단지 그냥 얘하고 얘의 부피를 주장한 다음에 그 차이가 V0의 몇 배에 해당하는 측정했더니 그것이 일정하다는 것이지 얘하고 얘를 두 개를 연결해서 직선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한 적은 없었다는 거야. 사람들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냥 직선으로 이겨버렸어 그냥. 그래서 예를 들어 25도라든지 51도라든지 당연히 선형으로 비례할 수밖에 없겠죠. 직선으로 연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샤를의 법칙은 어떻게 보면 법칙이라고 이어져 힘들어요. 그냥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어. 근데 다행스럽게도 나중에 통계 인력학이 나오면서 온도가 부피가 정말로 온도에 비례하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다는 거죠. 샤를의 법칙은 사실 따지고 보면은 까다로운 법칙 중에 하나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쨌든 간에 우여곡절을 거친 것 끝에 V는 R에 P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R을 구할 수가 있게 됐어. R을 어떻게 구하면 되네? 이거 22.4리터 이거 뭐 1기압 요거 뭐 1몰 가지고 실험해보면은 계산해보면 R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R을 계산해보면 얼마가 되냐면은 R을 계산해보면 0.082 단위가 중요해. 단위가 리터에 애트모스피어에 몰에 여기 단위가 P가 1기압이니까 애트모스피어가 나와야 되고 여기 리터니까 여기 리터가 나와야 돼. 근데 이 리터 애트모스피어가 대충 얼마 정도 되냐면 100줄 정도 돼요. 대충 정확히 같지는 않지만 100줄 정도 돼. 이게 R이거든요. 그래서 R은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8.3145 줄이 아니고 줄인가? 그렇지 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 두 가지 기장수가 있어. 얘가 왜 100줄이냐면요. 아까 1리터 애트모스피어에서요. 1리터는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 3승이고 아까 1 애트모스피어가 얼마라고 그러지? 1 애트모스피어가 10의 5승이었었다는 10의 5승. 그걸 여기다 대입을 해줘. 10의 5승 뉴턴 퍼 미터 제곱이 되면 이거 해줘가지고 대충 100줄 정도 돼.
여기다 100줄 곱해주게 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두 가지 기체 상수가 있는데 단위가 달라요. 근데 이제 일반학 1에서는 주로 요 기체 상수값을 많이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일반학 2를 듣잖아요. 그러면 어떤 기체 상수값을 잘 사용하게 되냐면은 요 값을 잘 사용해요. 일반학 2에서는. 왜 그러냐면은 일반학 2에서는 주로 뭘 계산하냐면은 에너지 변화량, 뭐 엔탈피 변화량, 아니고 깁스풀 에너지 변화량을 계산하거든요. 이 에너지 단위가 뭐냐면은 줄이야, 줄. 줄자가 나오는 이런 것들을 주로 계산하기 때문에 일반학 2에서는 아래 기체 상수값을 주로 사용하고요. 근데 일반학 1에서는 이런 것들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위에 상수값을 잘 계산해요. 상식적으로 기억해 주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기체 분압의 법칙. 여기 상자가 있고 두 가지 예를 들어서 기체 분자들이 돌아다닌다고 합시다. 그리고 가정은 이 기체 분자들끼리는 아무런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다 라고 가정하게 되면은 P는 어떻게 돼요? P는 이렇지. 근데 이 N 입자가 A 분자도 있고 B 분자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풀어줘요. NaFeRT.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A 분자의 파셜 프레셔라고 부르고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B 분자의 파셜 프레셔라. 그럼 토탈 프레셔는 각각의 파셜 프레셔의 합으로 표현된다. 뭐 그런 거죠. 그리고 토탈 프레셔하고 파셜 프레셔의 관계는 내가 뭘만 곱해주면 되냐면은 XA를 곱해줘요. XA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몰 프랙션이라고 불러요. 얘는 뭐랑 같냐면은 전 A 분자가 전체 몰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이렇게 됩니다. 이 식을 왜 쓰냐면 나중에 11장에서 이 식을 잘 쓰게 될 거예요. 토탈 프레셔는 아이고 이게 잘못됐죠 이게 이렇게 되죠. A의 파셜 프레셔는 토탈 프레셔에다가 몰 프랙션을 곱해주는 것이다 라는 식을 11장에서 우리가 분별 정리할 때 잘 쓰게 될 거예요. 그때 다시 나오니까 기억을 해주도록 하세요. 자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오늘의 가장 중요한 토픽이에요. 기체 분자 운동론. 기체가 있거든요. 기체가 있는데 기체가 입자로 구성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처음으로 주장한 사람은 1803년에 돌턴이잖아요. 근데 계속 얘기하지만 돌턴이 기체 원자론을 주장을 했지만 원자론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맥스웰을 하고 크라우지우스, 맥스웰, 볼츠만 이런 사람들은 기체가 입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믿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지금 할 얘기는 뭐냐면 기체가 입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이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입자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은 이 기체 입자들의 평균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계산해 보면 우리가 1학 때 배웠던 이 식을 유도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식 말고도 쭈쭈쭈 다른 것들 다 이제 유도해낼 수가 있는. 특히 기체가 입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기체 입자의 평균 에너지는 아마 온도에 비례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기체 분자 운동론으로 이제 설명한 사람들이 바로 맥스웰하고 볼츠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장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가정은 뭐냐면 상자 안에 기체는 입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건 첫 번째 가정이야. 그리고 이 입자들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벽에도 충돌하고 자기 자신끼리 충돌할 거거든요. 근데 그 충돌은 전부 탄성 충돌이야. 다시 말해 에너지를 잃지 않아. 그런 가정하에서 뭐를 유도해낼 거냐면은 얘를 유도해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유도하냐면은 이 상자의 길이를 내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L이라고 부르고요. 요 기체 입자가 이제 X 방향, Y 방향, 뒤쪽 방향으로 움직일 텐데 일단 간단하게 X 방향으로만 움직인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 기체 입자가 있으면 X 방향으로 움직여요. 속도가 따라서 Vx가 되겠죠. 그럼 이 입자가 움직여가지고 벽에 튕겨서 다시 나와. 그때 이 운동량이 벽에 전달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왜 생기냐면은 이 기체 입자들이 벽에 튕기고 다시 되돌아 나오면서 이 벽에 운동량을 전달하면서
여기에 압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 기체 분자 운동론의 얘기예요. 그래서 압력을 한번 계산해 보려고 해요. 압력은 앞에 토리첼리에서도 나왔지만 단위 면적당 미치는 힘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계산하면 되냐면은 이 기체 입자들이 벽을 때려서 여기다 힘을 미치게 되는데 그 힘만 계산해 주게 되면은 압력을 계산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힘을 계산할 텐데 힘은 근데 물리체에서 또 뭐라고 표현되냐면은 델타 T분의 델타 P로 표현해요. 물리체계 찾아보고. 자, 여기 P하고 여기 P는 다른 거예요. 여기 P는 뭐죠? 여기 P는 압력이고요. 여기 P는 운동량. 물리체계 찾아보면은 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단위 시간 동안 전달되는 운동량의 변화량이 힘이라는 거지. 이 벽이 느끼는 힘은 단위 시간 동안 그 벽에 전달되는 운동량이 바로 이 벽이 느끼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 델타 P를 한번 구해보려고 그래. 근데 델타 P 어떻게 구하냐면은 입자가 지금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속력이 Vx야. 질량이 m이야. 그럼 여기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기체 입자의 운동량은 mvx가 되겠죠. 그 다음에 튀겨가지고 다시 튀어나오는데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탄성 충돌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에너지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속력만 바뀌어. 마이너스 vx로. 그래서 운동량은 마이너스 mvx가 될 거예요. 갈 때는 mvx, 튀어 나올 때는 마이너스 mvx가 되기 때문에 운동량의 변화량은 emvx가 되겠죠. emvx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델타 T는 뭐냐면은 이 입자가 여기 튀겼다음에 되돌아 나오겠죠.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간 다음에 왼쪽에 있는 벽이랑 맞은 다음에 다시 되돌아와서 또 튀겨. 3번 튀기고 난 다음에 또 튀길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바로 델타 T에 해당할 거라. 그럼 델타 T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속력은 어떻게 되죠? 시간분의 거리일 텐데 속력이 뭐라고 그랬어? Vx라고 그랬어. 이거 Vx야. 이 시간이 바로 이제 우리가 계산할 델타 T가 되고 거리는 얼마냐면은 얘가 이만큼 갔다가 다시 되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길이가 L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거는 2L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계산하려고 그러죠? 델타 T를 계산하려고 하기 때문에 델타 T가 왼쪽으로 가고 VXL이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은 뭐 이런 식을 얻게 될 거예요. 그래서 2가 상략이 돼요. 어떻게 되죠? L분의 M VX 제곱이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 기체 입자가 팡 튀겨가지고서 이 벽에 미치는 힘이 L분의 MVX의 제곱이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입자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몇 개 입자가 있냐면은 1번 입자, 2번 입자 쭉 해서 몇 개 입자가 있냐면 N개의 입자가 있다. 각각의 입자가 이런 힘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F는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냐면은 F는 따라서 1번 입자 L분의 M의 Vx1의 제곱, 두 번째 입자는 L분의 M의 Vx2의 제곱, 쭉 가서 N번째 입자는 L분의 M의 Vx의 N의 제곱, 뭐 이런 식을 우리가 쓸 수가 있을 거예요. N개 입자가 또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또 식을 또 하나 썼었는데 뭐냐면은 얘는 L분의 M, 그래서 묶어줄 거거든요. Vx1의 제곱, Vx2의 제곱, 쭉 가서 Vx의 N의 제곱,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요 값은 뭐를 바꿔줄 수가 있냐면은 뭐를 정의할 거냐면은 Vx의 제곱의 평균이라는 걸 내가 정해야 돼요. 평균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요 식을 그대로 위에 써요. Vx1의 제곱, Vx2의 제곱, Vxn의 제곱을 뭐로 나눠주냐면 입자의 숫자로 나눠주는 것이 평균값이 될 거예요. 평균값. 그럼 여기 n이 왼쪽으로 가버려. 그러면 요 값이 뭐랑 같냐면은 n 곱하기 vx 제곱의 평균이랑 같아요. n 곱하기 vx 제곱의 평균값이랑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F는 L분의 N의 Vx 제곱의 평균이다. 뭐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힘이 아니고 뭐가 구하고 싶은 거였죠, 원래? 압력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압력은 지금 건 F에다 뭐로 나눠주는 거예요? A로 나눠주는 거예요. A. 얘를 A로 나눠줘야 돼. 그럼 얘를 A로 나눠주게 되면은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뭐가 되냐면은 압력이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아까 요 상자가 있으면 상자 길이를 내가 L이라고 불렀고요. 지금 요 면적이 뭐라는 거지? 면적이 A라는 거예요. 요 상자 면적이 A고 길이가 L이기 때문에 A에다가 L을 곱하게 되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요 상자에 부피가 나오겠죠. 부피. 그래서 A 곱하기 A 대신에 뭐로 바꿔줄 거냐면은 지금 부피로 바꿔주려고 그래요. 이거를 부피로 이렇게 바꿔줘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해 줄 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 가정은 뭐였었냐면 입체 입자가 X축으로만 움직인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X축으로만 움직이지는 않겠죠. Y축으로도 움직일 것이고 Z축으로도 움직일 것이고 다시 말하면은 V의 제곱이라는 게 있을 텐데 얘는 어떻게 되냐면 Vx의 제곱, Vy의 제곱, Vg의 제곱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 X방향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Y방향, Z축 방향 움직이는 것이. 근데 이 입자들이 랜덤하게 움직인다고 하게 되면은 평균이라고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Y제곱의 평균이나 X제곱의 평균이나 같을 거예요. 얘도 Vx제곱의 평균이랑 같을 거예요. G제곱의 평균도 X제곱 평균이랑 같을 거라는 거죠. 이게. 랜덤하게 움직인다고 하게 되면. 그럼 얘도 Vx제곱 평균, 얘도 Vx제곱 평균이니까 이걸 다 지워버리고 앞에다 뭐만 해주게 하면 되냐면은 3만 곱해주면은 될 거다라는 거죠. 3만 곱해주게 되면. 그럼 Vx제곱은 여기 넘어가면서 3분의 1로 바꿔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 대신에 뭘 써줄 거냐면은 3분의 1의 V제곱의 평균으로 바꿔주면 된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그래서 V가 왼쪽으로 넘어가게 돼. 그러면은 PV는 N은 평균 뭐 이렇게 나오겠네요. 근데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 의하면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 PV는 뭐죠? nRT가 될 거예요. 자, 여기서 n이 1몰이라고 해봅시다. n이 1몰이다. 그럼 이 n은 얼마가 되는 거죠? n은 입자 숫자는 아보가드로 수가 될 거예요. 아보가드로 수. 그러면은 요 값이 얼마가 될까요? 아보가드로 수에다가 입자 하나의 질량을 곱해주게 되면 그것은 뭐냐면 바로 그냥 분자량이 될 거예요. 분자. 얘는 1이 될 것이. 얘는 1이 될 것이. 1이 될 것이고. 그래서 V제곱의 평균을 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 M이 오른쪽으로 넘어가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게 N은 1이니까 없어지게 됐죠. 그 다음에 뭐가 되지? M이 분모로 들어가야죠. 자, 이렇게 될 거라고. 이것이 얻은 결론 중에 하나예요. V제곱 입자로 구성이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 기체 분자 입자 제곱의 평균은 n분의 3rt가 되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식에다가 뭐를 곱해줄 거냐면 내가 이 식에다가 2분의 1 mv 제곱 다시 곱해주려고 그래요. 여기다가 2분의 1 m 곱해주려고 그래요. 여기다가도 2분의 1 m을 곱해주려고 그래요. 왜 2분의 1을 곱해주느냐? 이게 뭘까요? 2분의 mv 제곱이 바로 평균 에너지가 될 거라는 거죠. 좌변. 자, 우변은 어떻게 될 거냐면은 m 대신에 아까 m을 우리가 뭐라고 그랬었냐면은 m에다가 na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na. 근데 r은 어떻게 되냐면요. r은 기체상수값은 na에다가 kb랑 같아요. 기체상수값은 물리책에 찾아보면은
물리나 화학책이 찾아보면 아마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M 지워주고 M 지워주고 NA 지워주고 NA 지워주고 근데 뭐가 남죠? 2분의 1 3K BT가 나오더라.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주장했던 요식이 나오게 됐거든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거 유도 과정은 한번 여러분들 풀어볼 필요는 있어요. 근데 나는 유도 과정 같은 건 출제하지는 않거든. 한 번 정도 여러분들 해볼 필요는 있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얘기의 결론은 뭐죠? 지금까지 한 얘기의 결론은 뭐냐면은 어떤 상자가 있다. 그리고 얘가 지금 온도가 T다. 그랬을 때 이 기체가 입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입자라고 구성이 됐다고 가정했을 때 이 기체 입자의 평균 에너지는 뭐가 된다는 얘기죠? 2분의 3 kBT. 중요한 게 뭐예요? 온도에만 의존하더라라는 얘기죠. 상자 안에 온도 T에서 열적 평형을 이루고 있는 기체 입자들이 있을 때 기체가 정말 입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게 되면 그 기체 입자들의 평균 에너지는 T에만 의존하더라. 2분의 3 kBT더라. 라는 것이 주장 결론이라는 결론. 근데 우리가 아직 온도를 명확히 모르니까. 근데 그 얘기는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온도가 뭔지는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중요한 질문이야. 중요한 온도가 뭐냐는 온도가 뭐냐. 자, 근데 이 식에서 또 한 가지 이제 확장을 해야 되는데 뭘 확장을 해야 되냐면은 그렇다면은 평균 에너지가 2분의 3 kBT라 그랬지 모든 분자의 에너지가 전부 2분의 3 kBT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기체입자들이 다 똑같은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그 기라성 같은 그 물리화학자들이 처음에는 이 입자들이 다 똑같이 움직이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평균이 2분의 3 kBT라고 그랬지 모든 입자들이 다 똑같이 움직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분포가 있다라는 분포가. 그 분포가 우리가 잘 아는 무슨 분포죠? 맥스웰 골조 분포. 이런 식으로 분포를 보입니다. 이것의 평균은 해보면 에너지가 2분의 3 kBT이지만 모두 다 똑같은 속력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입자는 빨리 움직이고 어떤 입자는 늦게 움직이더라는 거, 분포가 있다라는 거. 이걸 발견한 사례 바로 맥스웰하고 볼츠만이라는 거. 우리가 맥스웰 볼츠만 분포는 근데 흑체 복사하면서 잠깐 얘기한 적이 있었죠. 흑체 복사식은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된다. 뭐 그런 얘기 했었죠. 흑체 복사할 때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된다. 맨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볼츠만 팩터라고 그래요. 요의 볼츠만은 분광하면서도 계속 나올 테니까 잘 기억해. 요 항이 어떻게 되죠? 2의 마이너스 1분의 mv 제곱의 kBT. 마이너스 2분의 mv 제곱이 뭐죠? 요 기체 입자의 그 에너지죠, 그죠? 요것이 볼츠만 팩터였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라고 그랬었나요? 디제너러시라고 그래서 똑같은 에너지를 갖는 기체 입자의 상태를 나타내주는 디제너러시고 그것이 뭐에 비례하다고 그랬죠? 반지름이 V인 구의 표면적에 비례하다 그랬어요. 제가 뭐가 들어갔냐면은 4파이 제곱이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앞에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노멀리제이션 콘스턴트라고요. 이게 필요한 이유는 뭔가요? 그렇죠. 여기 확률이기 때문에 이렇게 확률이기 때문에 확률을 더해줬을 때 1이 되도록 해주는 그 어떤 함수가 하나가 필요가 합니다. 그래서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고 얘를 그려주게 되면 이런 모양이 나온다라는 것이 맥스웰 볼츠만의 이제 주장이었어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 이제 해야 될 것이 아까 질문했죠. 온도가 뭐냐? 자, 온도가 뭐냐? 자, 온도가 뭐냐를 얘기하기 전에 처음 얘기할 것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냐면 어떤 상자가 있어요. 그리고 기체 입자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기체 입자들의 속도 분포를 구했을 때 맥스웰 볼츠만 분포를 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주장은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기체가 있는데 그 기체들 속력 분포가 언제나 맥스웰 볼츠만 분포를 따르지 않는. 이거는 그냥 아무 분포도 상관이 없어. 꼭 맥스웰 볼츠만 분포를 따라야 할 이유가 없어. 맥스웰 볼츠만 분포를 따르기 위해서는 조건이 하나가 필요해. 무슨 조건이 필요하냐면은 이 기체들이 열적 평형을 이룬다는 조건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야.
상자 안에 기체 입자들이 있고 그 기체 입자들이 어떤 온도 T에서 열적 평형을 이루고 있을 때 이런 분포를 한다는 얘기죠. 얘가 이런 조건 없이 언제나 얘가 이런 분포를 한다는 얘기는 그럴 리가 없겠죠, 사실. 언제나 맥스웰 볼적 분포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기체 입자들이 열적 평형을 이루어. 그 열적 평형을 이루면 온도가 정해야 되겠죠. 온도 T에서 열적 평형을 이루고 있을 때 이 분포를 한다는 얘기지. 얘가 언제나 이런 분포를 한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이런 조건이 없었다고 얘는 전혀 다른 분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런 분포를 하고 있는 놈을 계속 관찰을 해. 계속 관찰하게 되면 분포가 계속 바뀐다는 거야. 시간에 따라서. 처음에는 이런 분포였다가 나중에는 이런 분포였다가 시간이 계속 흐르게 되면 다시 이쪽 분포로 간다는 거야. 결과적으로. 얘가 맥스웰 볼성 분포를 하고 있지 않을 때는 분포가 계속 바뀌어. 계속. 시간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 시간에 따라서 바뀐다라는 얘기는 뭐죠? 아직 평형이 아니라는 얘기죠. 바뀐다라는 얘기는 뭔가가. 근데 바뀐단 말이야. 맥스웰 본적 분포가 아닐 때는. 계속 바뀌다가 시간이 굉장히 오래 흐르고 나면 어느 순간 맥스웰 본적 분포를 따르는 분포를 이룰 때가 있어요. 그리고 계속 지켜봐. 그러면 얘는 그때는 분포가 안 바뀐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상태는 맥스웰 볼적 분포가 아닐 때는 평형 상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상태는 평형 상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맥스웰 볼적 분포는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을 때의 분포라는 얘기야. 그때에서만 비로소 온도를 정의할 수가 있어.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맥스웰 볼적 분포 식이 있잖아요. FV는 지금 방금 뭐라고 쭈쭈쭈 얘기했었지. 그때 온도가 T가 여기 2분의 1 K제곱에 T가 들어가잖아. T가 파라미터로 들어가는 거야. 맥스웰 볼적 분포를 했을 때는 그 분포식을 맞춰주는 온도 T가 정의가 될 거야. 그때만 비로소 T가 정의가 될 수가 있었어. 그때만 비로소. 이런 상태는 온도가 정의가 안 되는 상태예요. 이런 상태는 맥스웰 볼적 분포를 피팅이 안 되니까 온도 자체가 정의되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온도가 뭐냐 그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 온도가 뭐냐? 온도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은 평형 상태에 있어야 돼. 평형 상태에 있지 않으면 온도라는 것은 정의되지가 않아.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학 2를 들으면은 엔탈피, 깁스 프리 에너지, 온도 등등등등 여러 가지 연력학적인 변수를 아마 일반학 2에서 배울 거거든요. 이런 연력학적인 변수는 조건이 있어. 조건이 뭐냐면 열적 평형을 이루고 있다라는 조건이 있어야만 비로소 정의할 수가 있는 변수들이에요. 얘네들. 엔탈피라든지 깁스 프리 에너지라든지 온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열적 평형이 아닌 상태에서는 정의조차 할 수가 없는 변수들이에요. 열적 평형에 이르렀을 때만 비로소 정의가 가능한 것들. 온도가 바로 그것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 온도를 어떻게 정의하냐? 열적 평형 상태에 있으면은 맥스웰하고 볼츠만이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은 맥스웰 볼츠만 식으로 피팅이 된다라는 거예요. 피팅이 될 때는 뭘 계산해낼 수가 있겠어? 그때 그 피팅 파라미터 T를 결정할 수가 있다. 그때 T가 바로 정의가 된다. 그래서 맥스웰 볼츠만 분포하고 온도하고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예요. 오케이, 여기까지가 첫 번째 파트예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자, 지금까지 우리는 뭘 배웠냐면은 PV 꼴 nRT 기체 종류에 무관하게 이 식을 만족한다 그랬죠. 근데 실제 기체는 이 식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죠. V는 어떻게 돼? V든 V가 P가 P지. 자, 이 식은 기체 종류에 무관하긴 한데 모두 다 똑같지는 않아. 실제로. 실제 기체인 경우에는 왜 그러죠? 실제 기체를 비교해 보면은 다르다는 거 쉽게 다르다는 얘기야. 근데 그럼 왜 다르냐? 그런 질문이 있을 거라는 거야. 왜 다르냐? 그것에 대한 해답을 누가 들고 나왔냐면은 반데르발스라는 사람이 그걸 설명을 했어. 실제 기체들은 이 식과 비슷하긴 한데 정이 같지가 않아. 기체에 따라서 이 식이 좀 틀려진다는 거예요. 왜 기체의 방정식이 이 식에서 벗어나느냐를 누가 설명했냐면 반데르발스라는 사람이 설명했는데 반데르발스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기체가 입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반대로 봐서도 기체가 입자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식에서 벗어난다는 얘기야. 기체가 입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입자들 사이에는 서로 상호작용을 해줄 수가 있다. 인력이 존재하고 청력이 존재한다. 그래서 식이 달라진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입자설 가지고 설명해 주는 거야. 입자설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기체 입자는 청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이즈가 있다. 질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즈에 대한 장을 보정을 해줘야 돼. NB가 바로 뭐냐면은 기체 입자. B가 나타내는 파라미터가 뭐냐면은 기체는 파이나이트한 사이즈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볼륨에서 빼줘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뭐랑 상관이 있냐면은 기체 입자가 청력하고 상관이 있어요. 왜 청력이 기체의 크기랑 상관이 있는지는 곧 얘기해 주도록 할게요. 근데 기체 입자는 또 인력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인력. 기체가 근데 압력이 압력이 어떻게 생긴다고 그랬죠? 압력이? 기체 입자가 얘를 때려줘서 운동량을 전달해주면서 압력이 생긴다고 하는데 이 기체 입자가 다른 기체 입자랑 상호작용하는데 인력이 있어. 인력을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기체 입자가 여기다 운동량을 전달해 주는데 방해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인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압력이 이상 기체에 비해서 좀 떨어질 거라는 거. 떨어질 거. 그 떨어지는 양을 이렇게 해줍니다. 이 빼기가 들어가. 빼기가. 왜 빼기가 들어가냐고? 기체 입자들 사이에는 인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기체 입자가 벽을 뚫려서 운동량을 전달해 주는데 얘가 방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요 식을 아래식으로 바꿔버려서 요 항은 방금 얘기했지만 청력과 관계되는 것이고 요것은 인력과 관계되는 항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A는 뭐랑 상관이냐면 기체 입자들 A 파라미터는 A 파라미터하고 B 파라미터는 기체 입자들 간에 다르다는 얘기죠. 기체들 간에 A 입자는 기체 입자들 간에 인력을 나타내주는 항이고 B는 뭐를 나타내주냐면 기체 입자들 사이에 청력을 나타내는 파라미터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기체 분자들 간의 인력은 결국 무슨 힘이죠? 반대로 발수 힘이거든요. 반대로 발수 힘은 분산력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뭐랑 상관이 있죠? 기체 사이즈랑 상관이 있어요. 기체 사이즈가 크게 되면 인력이 커. 보통의 경우에. 다시 말하면은 B가 크면 모두 커져. 보통의 경우에는 A도 큰 값을 가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상 기체는 이 식을 만족해야 되겠지만 실제 기체는 그 식을 만족하지 않고 이 식을 만족을 해. 왜 이 식을 만족하느냐? 반대로 봐서 주장하면 기체는 입자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체 입자들 사이에서는 청력도 존재하고 인력도 존재하기 때문에 보정이 필요해. 청력에 의한 보정항이 이 부분이야. 근데 그 청력은 뭐랑 상관이 있냐면 크기랑 상관이 있어. 왜 청력이 크기랑 상관이 있는지는 나중에 얘기해 줄게. 그 다음에 인력하고도 상관이 있어. 근데 인력은 압력을 빼주는 역할을 해주게 된다. 근데 그래서 이제 A는 인력을 나타내는 항이고 B는 청력을 나타내는 항인데 보통 기체 사이즈가 커지게 되면은 인력도 커지기 때문에 B가 커지게 되면 A도 커지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보면은 표 9.3에 보면은 여러 가지 기체들의 A 값하고 B 값이 나와 있어요. A 값하고 B 값이 나와 있는데 물은 좀 특이해. 물은 왜 특이하냐면 여러분들 테이블 9.3에 보면은 A 값하고 B 값이 나왔는데 물은 어느 면에서 특이하냐면은 B 값은 그다지 크지 않아. 그렇겠죠. 물 분자는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근데 A는 매우 커. B에 비해서 A가 매우 커. 물 분자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수소결합 때문에. 얘는 수소결합이라고 하는 특이한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소결합이라고 하는 매우 강력한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이즈가 그다지 크지 않은, B가 크지 않다는 얘기는 사이즈가 안 크다는 얘기는 사이즈가 그다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A 값이 매우 큰 값을 보이는 것들 중에 하나. 물 분자는 이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많이 나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주장은 뭐예요? 기체는 입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 기체 입자들 사이에서는 인력도 존재하고 청력도 존재한다고 그래. 힘이 존재한다는 얘기잖아. 그 힘이 있으면 포텐셜 에너지가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 그려놓은 것이 여러분들 책에 그림 9.17이에요. 그래서 그려놨어. 여기다 뭘 그리고 기체 분자들 사이에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얘기는 포텐셜 에너지를 그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알곤과 알곤 원자 사이 포텐셜 에너지 그래프는 뭐 이렇게 그려지게 된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대충 얼마냐면은 첫 번째 여기가 이퀴리브리움이죠. 얘가 이퀴리브리움. 이퀴리브리움 오른쪽에서 무슨 힘이 작용하는 거죠? 이거는 인력이 작용하는 거죠. 요점 왼쪽에서는 어떤 힘이 작용하나요? 청력이 작용하게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분자를 딱 보는 순간 여러분들이 뭘 계산할 수 있어야 되냐면은 알곤 원자의 반지름을 사이즈를 추정할 수 있어야 돼. 이 그림을 보면은 사이즈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아? 1.5옴스트롬 정도 돼. 이 그림에 보면 왜 그러느냐? 요 포텐셜의 특징이 뭐죠? 요 왼쪽 요 청력을 나타내는 요 포텐셜이 급격히 작아져, 그죠? 3옴스트롬 근처에서 이게 정근선에 해당해. 엄청나게 포텐셜이 높아지게 된다는 거야. 그 말은 무슨 얘기죠? 알곤과 알곤이 요게 3옴스트롬보다 작게 되지는 못한다는 얘기야. 이 포텐셜을 그려보면 3옴스트롬 근처에서 포텐셜이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알곤과 알곤이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거리가 얼마라는 얘기야? 3옴스트롬이라는 얘기야. 3옴스트롬. 그보다 더 작게는 못 간다는 얘기야. 3옴스트롬보다 작게는 못 간다는 얘기니까 이거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알곤이 구슬인데 반지름이 1.5옴스트롬이 구슬이다 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것도 1.5가 되니까 요게 3옴스트롬이 되는 거야. 알곤과 알곤이 반지름이 1.5옴스트롬인 구슬을 생각해 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3옴스트롬까지만 가지 그보다 더 작게는 도달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 그림이 바로 그걸 나타내 준다는 거예요. 3옴스트롬보다 더 작게는 못 간다는 얘기야. 그 말은 이 반지름이 1.5옴스트롬에 해당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이즈가 1.5옴스트롬이라는 얘기. 요 커브를 보면은 AR의 사이즈가 1.5옴스트롬 정도 된다는데 그걸 뭐 보고 하는 거죠? 요 부분 보고 하는 거죠. 요 부분. 포텐셜의 요 부분을 보면은 알곤의 반지름이 1.5옴스트롬이라는 걸 아죠. 아까 뭐라 그랬어? 청력하고 뭐가 상관이 있다고 그랬어? 청력하고 사이즈하고 관계가 있다고 그랬죠. 바로 이거로. 사이즈를 뭘 보고 하는 거야? 요 파트 포텐셜 보고 하는 거죠. 청력 보고 한다. 청력. 그래서 청력하고 사이즈가 상관관계가 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인력에 해당한다. 자,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자, 그러면은 요 포텐셜을 갖다가 사람들이 이론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요. 포텐셜의 형태를 모델링하는 식을 하나 만들었어요. 레나드하고 존스라는 사람이 요 기체 입자들 사이의 포텐셜을 표현하는 간단한 식을 만들었어. 그걸 레나드 존스 포텐셜이라고 부르고 식의 형태는 이렇게 돼요. 여기다가 요 식을 갖다 그려주게 되면은 요 포텐셜이 그려진다는. 아까 반대로 봤을 때도 두 가지 파라미터가 있었다고 그랬죠. A 파라미터가 있고 B 파라미터가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레나드 존스 포텐셜에서도 두 개의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입실론이라는 파라미터가 있고 시그마라는 파라미터가 있어요. 자, 입실론이 커지게 되면은 그러니까 입실론하고 시그마를 바꿔가면서 포텐셜 에너지 커지게 되면은 입실론과 시그마의 역할을 알 수가 있는데 입실론의 역할은 뭐냐면은 이 포텐셜 외를 늘려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텐셜 외를 크기를 얘가 입실론이 반영을 해주고 있어. 자, 시그마는 뭐냐? 야,
R이 시그마일 때 포텐셜이 얼마나 될까요? R이 시그마일 때 여기다 R 집어넣어주면은 0 나오니까 시그마가 어디에 있다는 얘기죠? 요게 시그마라는 거죠. 요게 시그마. 자, 근데 포텐셜은요. 여기서 엄청나게 급격하게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이 시그마 값이랑 3옴스트롬이랑 크게 다르지가 않아. 엄밀하게는 다른데 요 포텐셜이 워낙 급격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 포텐셜이 0이 되는 값하고요. 요 정문선 값. 정문선은 뭐를 나타내 주는 거죠? 그 원자의 반지름 사이즈를 나타내 주는 게 되잖아. 그 값이 별로 차이가 나지가 않아. 그러니까 시그마는 뭐를 나타내 준다고 그러죠? 시그마는 원자의 크기를 나타내 주는 파라미터라고 보면 된다. 입실론은 뭐라고 했지? 입실론은 요 깊이. 얼마나 기체 입자들 사이에 인력이 존재하는 걸 나타내 주는 걸 반영하는 파라미터가 입실론인 반면에 시그마는 원자의 크기를 나타내 주는 파라미터라고 보면 돼요. 사이즈를, 청력을 나타내 주는 파라미터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요 지점은 뭐죠? dr dv가 0이 되는 지점이잖아. 요 값이 얼마가 되냐면 계산해 보면은 2의 2 12분의 1승인가? 12분의 1승에 시그마가 돼. 12분의 1승이 아니라 6승이다. 미안. 1/6 시그마가 돼. 근데 요 값이 거의 뭐 1.1인가 그렇게 돼요. 1.1가 맞나? 1.1가 맞나? 그러니까 요 값이나 거의 비슷해. 여기는 1.12 시그마, 여기는 시그마. 그리고 얘하고 해도 별로 크기가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요점이 그냥 다닥다닥 붙어 있어. 그 말은 무슨 얘기죠? 포텐셜이 급격히 올라간다는 얘기. 그래서 시그마는 아까랑 마찬가지로 원자의 크기를 나타내주는 파라미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반대로 바이스에서도 A 파라미터가 있고 B 파라미터가 있는데 B 파라미터는 원자의 크기를 나타내주는 파라미터고 A 파라미터는 분자의 인력을 나타내주는 파라미터인 것처럼 레나드 존스 포텐셜에서도 두 가지 파라미터가 있어요. 입실론이 있고 시그마가 있는데 시그마는 뭐를 나타내주는 파라미터냐면 크기를 나타내주는 파라미터. E는 요 깊이를 나타내주는 거. 얼마나 인력을 느끼고 있는 걸 나타내주는 파라미터. 하나만 이제 더 해줘도 그래서 다시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되겠어요. 요 깊이가 뭐랑 상관이 있다고요? 이거랑 상관. 자, 근데 내가 얘랑 뭐를 비교해 볼 거냐면은 KBT랑 비교해 볼게요. KBT는 보통 통계 인력학에서 온도 T에서의 열 에너지의 양에 해당하는 값이에요. 이 두 개를 비교해 볼 거예요. 만약에 어떤 온도 T에서 KBT 값을 계산하고 그 KBT 값을 E랑 입실론이랑 비교해 봤더니 얘가 이렇게 되더라. 라는 얘기는 뭐냐면 분자가 지금 기체 입자들 사이의 인력이 작은데 여기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기 입실론이었잖아요. 이게 열 에너지야. 열 에너지 갖게 되면은 요만큼 에너지 주니까 이게 KBT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얘가 포텐셜 웰에서 갇혀있죠. 그죠? 포텐셜 웰에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체 입자들 사이에 뭐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인력을 느끼고 있는 상황. 이 상황에서는 기체 분자들 사이에 인력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잡혀있다라는 얘기가 된다. 인력을 느끼고 있다. 반대로 얘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KBT가 입실보다 크다는 얘기는 얘가 아니라는 얘기잖아. 어디 벗어난다는 얘기죠 지금? 요 외를 벗어나서 여기 상태에 있다는 얘기. 요 상태에 있다는 얘기. 이 아래쪽에서 있는 것이 아니고 위쪽에 있다는 거. 뭐를 보죠 얘는 이때는? 요 청력 커브를 보는 거야. 이제는 청력만 느끼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 대소 관계로부터 기체 입자들 사이에 인력이 더 도미넌트한 팩터인가 아니면 청력이 도미넌트 팩터인가를 요각 가지고 알 수가 있다. 왜 그러느냐? KBT를 통계 연력학에서는 온도 T에서의 열 에너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가 이제 9장의 본문 내용이에요. 여기까지가. 자, 그다음에
지나셔도 되겠지만 9장은 부분 내용도 중요하지만 뒤에 있는 그 디포룩이 중요해요. 이제 디포룩에 있는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디포룩에는 두 가지 컬리전 프리퀀시가 나와.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GW고 두 번째가 G1. G가 컬리전 프리퀀시를 나타내주는 거예요. 자, GW하고 G1이 뭔지부터 한번 정의 한번 해볼게요. 기체 입자들이 있으면은 어떤 상자에 갇혀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상자가 있으면은 그 상자에 얼마나 자주 부딪히. 이 W가 뭐의 약자냐면은 뭐의 약자. 이 상자 표면에 얼마나 자주 이 기체 입자들이 와서 부딪히느냐가 GW에 해당해요. 반면에 G1은 뭐냐면은 기체 입자들이 있거든요. 상자 안에. 근데 얘네들이 자기끼리 겹쳐. 자기끼리. 얼마나 자주 자기끼리 부딪히느냐. 자기들끼리. 그걸 갖다 뭐라고 부르냐면은 G1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디퍼룩은 두 가지 컬리전 프리퀀시에 대해서 배워요. 자, 먼저 GW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GW. 자, GW를 왜 계산하는 것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GW는 정의는 뭐냐면은 얼마나 자주 벽에 와서 부딪히느냐가 GW인데 GW를 왜 계산하느냐 한번 보세요. 왜 계산하느냐. 그거는 GW가 뭐랑 상관이 있냐면은 에퓨전 레이시랑 상관이 있기 때문에 GW를 걸어요. 에퓨전 레이시는 뭐냐면은 상자가 있거든요. 그리고 기체 입자들이 있으면 여기다가 조그만 구멍을 뚫어요. 구멍을 뚫어. 그러면 기체 입자들이 구멍을 따라서 새어 나오겠죠. 새어 나와. 얼마나 빨리 새어 나오느냐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에퓨전 레이시라고 불러요. 에퓨전 레이시는 당연히 뭐랑 상관이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분자들이 요 작은 구멍에 와서 부딪히느냐가 바로 에퓨전 레이시랑 상관이 있을까요? 그게 뭐였죠? GW라는 거죠. GW가 바로 에퓨전 레이시랑 상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GW는 어떤 벽에 얼마나 자주 입자들이 와서 부딪히느냐. 구멍을 뚫어놓으면 부딪히는 대신 새어 나오게 될 테니까. 그래서 GW를 계산하는 이유는 에퓨전 레이스를 계산하기 위해서. 자, 그럼 에퓨전 레이스는 또 왜 계산하느냐는 거죠. 핵폭탄 만들 때 필요하기 때문에 GW가 에퓨전 레이스를 계산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자, 여기 상자 안에 두 가지 종류의 기체 입자가 있어. 우라늄 238번하고 우라늄 235번이 뒤섞여 있어. 동위 원소죠, 두 개가. 이 둘 중에 원자폭탄 만들 때 사용되는 원소는 뭔가요? 235번이죠. 그러니까 나는 238번이 필요한 게 아니고 235번이 필요한 게 이걸 농축시키려고 하는데 자연계에서는 238번보다 235번보다 238번이 압도적으로 많아. 그래서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얘를 농축을 시켜줘야 돼. 그래야 폭탄을 만들 수가 있어. 그때 뭐를 사용하냐면 에퓨전 레이스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구멍을 뚫어놔요. 구멍을 뚫어놔. 그러면 238번도 새어나올 것이고 235번도 새어나올 텐데 요 주장에 의하면 둘 중에 뭐가 더 빨리 새어나오냐면은 235번이 더 빨리 새어나온다는 거예요. 가볍기 때문에. 아마 1학년 때도 배웠겠죠. 가벼운 놈이 더 빨리 새어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면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235번을 농축시키려고 하는데 작은 구멍을 뚫게 되면은 38번도 새어나오고 35번도 새어나오는데 얘가 더 새어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농도가 얘가 조금 더 증가할 거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얘를 모아. 그럼 여기가 235번 있을 것이고 얘가 238번 있겠죠. 그래서 또 구멍을 뚫고 또 새어나오겠죠. 그럼 또 마찬가지로 뭐가 더 빨리 새어나오냐면 또 235번이 또 빨리 새어나오니까 이것들을 모으게 되면은 얘가 235번 238번이면은 요 매 단계 거치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235번이 점점점 농축이 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한 500번 정도 농축시키게 되면은 원자폭탄 만들 수 있을 정도의 농도가 되더라. 뭐 하는 그런 얘기예요. 자, 다시 돌아가서 우리 책에는 GW를 계산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계산해? 지금 방금 얘기했지만 에피전 레이트를 계산하기 위해서라는 얘기입니다. 에피전 레이트는 굉장히 실용적인 이유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GW 한번 보도록 할게요. GW. 자, 여기 기체입자들이 얼마나 자주 이 벽에 와서 부딪히느냐는 뭐에 비례할 거냐면 당연히 이 면적이 크면은 벽에 와서 부딪히는 횟수가 많아지겠죠. 당연히 에어리아, 이 벽의 면적에 비례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에 비례하냐면은 이 기체입자들이 얼마나 빨리 움직이느냐. 천천히 움직이는 놈하고 빨리 움직이는 놈하고 당연히 벽에 부딪히는 횟수는 빨리 움직이는 놈들이 더 자주 와서 부딪히게 되겠죠. 그거를 속도의 평균값에 비례합니다. 그 다음에 에어리어도 동일하고 똑같이 움직인다고 했을 때 여기 3개 있을 때랑 6개 있을 때랑 어떻게 더 많이 와서 부딪히겠어요? 6개 있을 때가 더 많이 와서 부딪히겠죠. 넘버 덴서티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V분의 N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월 컬리전 벽에 와서 얼마나 자주 부딪히느냐는 이 3가지 곱에 비례하더라는 별 이상한 얘기 없죠, 그죠? 근데 지금 얘하고 얘가 비례하다고 했지 같다고 그러진 않았죠, 그죠? 그래서 정비랑 계산해 보면은 이것은 이 꼴을 넣으려면 여기다 몇을 곱해줘야 되냐면은 4분의 1을 곱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앞에서 맥스의 볼츠만 디스트리뷰션에서 U바를 계산했잖아요. 그 U바를 대입을 해줘요. 대입을 해주게 되면은 요 값이 얼마가 되냐면은 4분의 1 이렇게 되더라. U바 대신에 파이 F분의 파이 RT를 집어넣어주게 되면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따라서 월 컬리전 레이트는 특히 2가지 요인에서 결정됩니다. 분자량하고 넘버에서 특히 요것이 중요하다. 분자량이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요것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얘가 커질수록 분자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역수에 들어있기 때문에 요것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238번하고 235번 중에 뭐가 더 빨리 새어나오느냐? 분자량이 가벼운 235번이 더 빨리 새어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내가 여기서 이제 구멍을 뚫을 거예요. 그래서 A도 있고 B도 있어. A도 새어나오고 B도 새어나와. 요 새어나오는 비율을 계산하고 싶어요. F전 레이트 A, F전 레이트 B. 그럼 요거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그럼 뭐만 남을까요? 여기는 NA, NB. 그 다음에 루트에서는 거꾸로 NB, NA. 뭐 이런 식이 나와야 되겠죠. 나머지 것들은 다 동일하다 그러면은 넘버 덴서티에 비례하고 몰레큘러 레이트의 역수의 스퀘어 루트에 비례하는 양을 보여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그레이엄의 법칙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GW는 이 정도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컬리전 레이트이 뭐냐면은 G1이에요. G1은 방금 얘기했지만 자기들끼리 부딪히는 횟수를 G1이라고 불러요. 자, G1은 또 마찬가지. G1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G1은 뭐를 계산하기 위해서 G1을 계산하느냐? 남다를 뭐라고 부르냐? 민 프리 패스가. G1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G1을 통해서 뭐를 계산하려고 그러냐면은 민 프리 패스를 계산하기 위해서 G1을 계산하는. 그럼 민 프리 패스가 뭐냐? 기체 입자가 있거든요. 그럼 얘가 가다가 어떤 다른 입자랑 부딪혀서 경로가 바뀌어. 또 가다가 또 부딪혀. 또 가다가 또 부딪히고 또 가다가 또 부딪혀. 이런 식으로. 가다가 부딪혀서 경로가 바뀌고 쭉 날아가다가 또 부딪혀서 또 경로가 바뀌고 또 부딪혀서 계속 경로가 바뀌고 있죠. 요 길이. 부딪히지 않고 직선으로 가는 거리. 이걸 갖다가 프리 패스라고 불러. 프리 패스. 충돌하지 않고 계속 가는 거. 요 길이하고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평균한 값. 그걸 민 프리 패스라고 불러요. 이게 중요하다는. 근데 이것이 뭐랑 상관이냐면은 G1이랑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G1이랑. 왜 그런지 한번 간단한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왜 람다가 G1이랑 상관이 있느냐? 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G1이 10/s이라고 돼. 이 말의 뜻은 뭐죠? 초당 몇 번 부딪힌다는 거죠. 10번 부딪힌다는 거. 이거 이제 계산할 거거든요, 우리가. 계산했다고 치고. 근데 그것이 10/s였다. 다시 말하면 초당 10번 부딪힌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저 입자의 평균 속력이 U바였었다. 근데 U바가 얼마였었냐면은 100m/s였었어요. 이 데이터로부터 람다 구할 수 있나요? 람다는 얼마일까? 요값이 얼마라는 거예요? 요값이 충돌하지 않고 쭉 날아갈 수 있는 거리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10m죠. 왜 10m죠? 초당 10번 부딪힌다는 얘기는 0.2초 동안 안 부딪힌다는 얘기죠. 뒤집어 얘기하자면 초당 10번 부딪힌다는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자면은 0.1초 동안은 안 부딪힌다는 거. 이것이 역수. 근데 초당 얼마나 간다? 100m 간다 그러기 때문에 곱해버리면은 10m가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말한 것을 식으로 써주면 어떻게 될까요? 람다는 U바를 뭐로 나눠주면 된다는 얘기죠? G1으로 나눠준다는 얘기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이제 G1을 계산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G1이 왜 중요하냐면 람다를 계산하기 위해서 구하는 거야. 이 시기에서 G1을 구하면 람다를 계산해. 자, 근데 다시 그럼 람다는 왜 계산하는 거야? 람다가 뭔지는 알겠는데 람다를 왜 계산하느냐? 이것이 뭐랑 상관이냐면은 여러 가지 트랜스포트 변수들하고 상관관계가 있어. 예를 들면 민프리 패스는 D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확산 계시하고 상관이 있어요. 또 이거는 뭐냐면은 점성도하고 계산. 민프리 패스하고 확산 계수, 점성도, 열 전도도, 파팔 열 전도도라고 부르고요. 이것들하고 다 관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D는 뭐랑 상관이 있냐면은 람다 U바랑 상관이 있어요. 이제 이거 곧 우리가 보일 거거든요. 확산 계수는 뭐랑 상관이 민프리 패스랑 상관이 있다는 거야. 근데 점성도는 뭐랑 상관이 있냐면은 이렇게 표현돼. 람다 알고 평균 속력 알고 이건 밀도거든요. 밀도 알면은 그게 바로 점성도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열 전도도는 뭐냐면 여기다 노에다가 람다에다 유에다가 열용량만 알면은 민프리 패스 알고 밀도 알고 열 용량을 알잖아. 이거 곱해버리면 그게 뭐랑 상관이냐면은 열 전도도랑 상관이 있다. 그래서 민프리 패스 알면은 이것도 알 수 있고 확산 개수도 알 수 있고 점성도도 알 수 있고 열 전도도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민프리 패스가 중요한 파라미터라는 거예요. 근데 민프리 패스는 뭐를 통해서 계산할 수 있냐? 이제 우리가 방금 얘기할 G1하고 상관이 있다. 그래서 G1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그럼 G1은 어떻게 계산할 거냐? G1. 자, 여기에 지름이 D인 입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도 했지만 이 입자가 움직이다가 충돌하고 움직이다 충돌하고 움직이다 충돌하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 입자가 바로 얘야. 얘를 따라가면서 볼 거야. 얘를 따라가면서 얘를 타고 올라가면서 몇 번 부딪히는 걸 보려고 그래. 1초 동안. 자, 얘가 그러면은 1초 동안 얘를 따라갈 거거든. 얘가 1초 동안 얼마로 움직일 거냐면은 U바만큼 움직이겠죠. 내가 여기 타고 올라가 있을 거야. 1초 동안. 얘가 1초 동안 얼마나 움직일 거냐면은 평균 속력이 U바라 그렇기 때문에 U바만큼 운동하게 될 거다. 그 다음에 위로 2분의 D, 아래로 2분의 D에서 실린더를 만들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얘가 1초 동안 U바만큼 움직일 텐데 요로부터 위로 2분의 D, 아래로 2분의 D 확장을 시켜서 실린더를 만들어요. 만약에 다른 기체 입자가 요 안에 들어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얘네들은 전부 부딪히는 놈들이라는 거죠. 기체 입자가
얘를 제가 나머지 기체 입자들이 요 실린더 안에 있으면은 얘네들은 만약에 이렇게 있었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얘는 몇 번 부딪힌다는 얘기죠? 하나, 둘, 셋, 넷, 네 번 부딪힌다는 얘기죠. 기체 입자가 요 실린더 바깥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딪히지 않는다는 얘기죠. 따라서 G1은 뭐에 비례할 거냐면은 실린더 안에 들어있는 기체 입자의 수하고 G1이 비례할 거라는 얘기죠. 그럼 요 안에 들어있는 기체 입자의 수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밀도 곱하기 부피로 계산할 거라는 거예요. 밀도 곱하기 부피. 밀도는 V분의 N이고 그 다음에 요것의 부피는 어떻게 되지? 요 반지름 얼마가 될까요? 요 반지름이? D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 원의 면적은 파이 D제곱이 되고 이 실린더의 길이는 얼마가 되냐면은 U바가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U바 이렇게 집어주면 될 거예요. 그래서 G1은 요 값에 비례할 거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비례하다고 그랬지 정확히 같지는 않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를 정밀한 계산해 보면 여기다 이꼴을 놓고 비례상수를 얼마를 곱해줘야 되냐면은 루트 1을 곱해주는 것을 알게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앞서와 마찬가지로 U바 대신에 파이 n분의 8RT를 집어넣어주게 되면 우리가 G1을 계산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U바를 대입을 해가지고서 이 식은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G1 얼마가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방금 얘기했지만 G1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죠. 뭐가 중요하다 그랬냐면 민 프리패스가 중요하다. 이건 U바를 G1을 나눠준 거고 그래서 계산해보면 얼마가 되냐면 얘는 이게 나오더라. 여기서 한 가지 질문. 온도를 다른 조건은 다 동일한데 온도를 높여줬어요. 온도를 높여주게 되면은 민 프리패스는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온도를 높여줬을 때는 그대로. 그렇지, 그대로지. 온도랑 아무런 상관없잖아요. 사이즈는 중요해. 넘버 덴서티도 중요해. 온도 증가한다고 분자의 사이즈가 변할 것도 아니고 넘버 덴서티가 변할 거 아니잖아요. 다른 조건 다 동일해. 온도만 높여졌다 그러면 무관하다는 거예요. 민 프리패스는 안 변해. 왜 안 변할까 생각을 해보면은 온도를 증가시켜주게 되면 U바가 어떻게 될까요? 증가하게 되겠죠, 그죠? 근데 동시에 또 뭐가 증가할까요? G1도 증가할까요? G1도 충돌할 수도, 자기들끼리 충돌할 수도 증가할 거라는 거예요. 속력도 증가하지만 그에 정확히 비례하게 뭐도 증가하냐면은 G1도 증가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얘는 변하지가 않아. 그럼 여러분들은 이 생각을 해봐. 다른 조건이 다 동일할 때, 온도도 동일할 때 압력이 증가하게 되면은 남자는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게 이제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마지막 남은 내용. 그래. 한 장씩 가져가. 자, 지금까지 한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G1을 계산했잖아요. G1 왜 계산한다고 그랬죠? 남다 계산하기 위해서 G1 계산한다고 그랬죠? 남다는 왜 계산한다고 그랬죠? 근데 남다는? 예를 들면은 확산 개수가 남다랑 상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확산 개수뿐만이 아니고 한 장 모자라? 근데 아까 전에 그거 T만 통제할 수는 없잖아. T만? 왜? 여기 상자가 있고요. 그냥 열만 당겨주면 되는 거 아니야? 압력도 같이 변하니까. 편하겠지. 상관없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얘를 왜 계산하냐면은 남다를 계산하기 위해서. 근데 남다 왜 계산한다고요? 확산 개수랑 상관이 있기 때문에. 확산 개수뿐만이 아니고 점성도라든지 열 전도도랑 상관이 있기 때문에 계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우리가 뭘 보일 거냐면은 왜 확산계수가 람다 U바로 표현될 것이냐 요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려고 그래. 이거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통계 인력학을 공부하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수업을 하려고 그래. 지호는 람다를 계산하고 람다는 왜 계산하냐? 확산계수랑 상관이 확산계수랑 왜 이런 관계가 있는지를 보이기 위해서 요 얘기를 해주려고 그래. 자 먼저 이 프린트물에 보면은 여기 있어. 자 여기가 이제 x거든요. x 이꼴 0 위치에다 내가 잉크를 딱 아주 얇게 받아놨어요. t 이꼴 0일 때. 그럼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이게 양쪽으로 퍼지게 되겠죠. 이렇게 됐다가 시간에 따라서 양쪽으로 퍼지게 돼 있어요. 양쪽으로 퍼지게 돼 있어. 그리고 곡선식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이걸 갖다가 내가 파이 t라고 하게 되면은 시간 t에서 x일 때 분포가 이거 이제 x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곡선식을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걸 t 이꼴 0일 때 딱 발라놓게 되면은 시간이 옆으로 양쪽으로 잘 퍼지거든요. 그 곡선식을 내가 파이 xt라고 부를 거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이것이 가우시안 펑션으로 표현 가능하더라 하는 얘기예요. 요 식을 만들어내 보니까 결론적으로 요 식이 가우시안 함수였었더라고요. 가우시안 함수. 근데 요 가우시안 함수를 유도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 잉크를 발라놨을 때 시간에 따라서 쭉 퍼지게 되는데 요 나는 요 곡선식을 계산해 보면 가우시안이 나오는데 가우시안 함수로 표현되는데 그거를 계산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픽스의 룰을 이용한 방법이 첫 번째 방법. 그래서 어떻게 이 식을 얻어내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현상은 무슨 현상이죠? 이게 바로 확산 현상이죠, 그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되나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폭이 점점 넓어지게 될 거예요. 확산식이라는 거죠, 있죠. 근데 이 식을 얻어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픽스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픽스의 방법. 픽스는 두 가지 법칙이 있어요. 첫 번째 로는 뭐냐면은 이 식이야. 자, 이 식이 의미하는 말은 뭐냐? 이게 x축이거든요. 이게 농도야. 이게 x에 따라서 농도가 증가하는 어떤 이게 농도를 표현하는 식이에요. x가 증가하면서 농도가 쭉 증가하게 돼.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죠?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질이 흐르죠. 여기 있던 놈이 아래쪽으로 흐르게 될 거예요. 그죠? 얼마나 많이 흐르냐? 그거를 J라고 불러. 플럭스라고 불러. 플럭스는 뭐에 비례할까요? 요 기울기에 비례할 거라는 얘기죠. 요게 이렇게 누워있느냐, 누워있으면 어떻게 될까? 여기 흐르는 양이 작을 거야. 농도차가 작으면. 농도차가 그렇게 크지 않으면은 J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흐르는 양이거든요. 들러오는 양인데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흘러가는 양이 작을 거예요. 이게 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농도 차이가 커지기 때문에 J 값이 커지게 될 거라는 거죠. 그 J가 뭐에 비례할 거냐면 이 기울기에 비례할 거라는 거죠. 이것이 dx, d파이에 비례할 거라는 거예요. 픽스가 주장하는 바가 그거예요. 근데 우리가 당연히 알 수가 있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비례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걸 갖다고 놓고 그 비례 상수가 있을 텐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할 확산계수라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픽스의 두 번째 법칙이 있어요. 두 번째 법칙. 자, 이거는 뭐냐면은 상자가 있어요. 얘가 x고 델타 x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입자가 흘러 들어와. 얘가 G x에서의 플럭스, x에서 얼마나 많이 입자가 흘러 들어오느냐.
그 다음에 여기는 X 플러스 델타 X. X 플러스 델타 X에서 얼마나 흘러 들어가느냐. 만약에 여기 농도가 파이 X거든요. T점에서요. 만약에 얘하고 얘가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들어오는 양하고 나오는 양이 같으면 얘는 얼마가 될까? 변하지 않아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0이 돼야 돼. 언제? 그 JX하고 JX 플러스 델타 X가 같으면 0 되는 거 맞죠? 그죠? 만약에 JX가 JX 플러스 델타 X보다 크다면 요 값이 어떻게 될까요? 요 부호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시간에 따라서 이게 농도가 어떻게 변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오는 양이 나가는 양보다 더 많아요. 그럼 여기 안에 농도는 어떻게 될까요? 높아지니까 요 부호가 어떻게 되죠? 양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는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로 반대로 작게 되면은 감소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건 뭐 당연한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얘하고 요 대소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JX가 JX 플러스 X에서의 플럭스가 X 플러스 델타 X의 플럭스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요 값이 양수란 얘기인가요? 음수란 얘기인가요? X일 때 값이 X 플러스 델타 X보다 커. 그 말은 무슨 얘기죠? X가 음수가 된다는 얘기죠. 더 커지게 되니까 음수가 된다는 얘기죠. 그럴 땐 어떻게 된다고요? 얘가 양수가 돼야 되는 얘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이 값하고 뭐가 상관관계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얘하고 얘는 상관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얘가 음수가 되면은 얘는 양수가 돼야 돼. 얘가 양수가 되면은 얘가 음수가 돼.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 이해가 가죠, 그죠? 이 값하고 이 값이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것이 세컨드 로예요. 이거 구체적으로 써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라는 거죠. 요게 뭐예요? 요게 바로 요 값이라는 얘기죠. x에 따라서 플럭스가 어떻게 되느냐 하고 뭐랑 상관이 있냐면은 시간 t에서의 그 미분값하고 상관이 가네요. 얘하고 얘가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 요게 픽스의 세컨드 로예요. 근데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사실은. 그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내용이죠. 저 요게 2법칙이에요. 2법칙. 아까는 1법칙. 그래서 1법칙을 여기다 집어넣어 주려고 그래. 이 1법칙이 뭐였었냐? J는 빼기 D에 dx d파이 뭐 이렇게 될까요? 여기 값을 어디다 집어넣어 줄 거냐면 여기다가 집어넣을 거야. J를. 그럼 어떤 식이 얻게 되느냐? 이 식을 얻게 됩니다. 이거 유도 과정 여러분들이 다 일일이 뭐 외우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이게 J잖아요, J. 요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면은 요 식을 얻게 돼요. 제가 X 두 번 미분해 주니까 어떤 식을 얻게 되냐면은 이 식을 얻게 되더라는 요 미분 방정식을 얻게 되더라 하는 결론은. 그래서 우리는 수학 시간은 아니잖아요. 수학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얘를 풀지는 않을 거야. 근데 풀면 어떤 식이 나오느냐? 프린트블에 나와 있듯이 이런 식이 나오더라 하는 얘기. 수학 잘하는 사람들이 요 미분 방정식을 풀었더니 이렇게 나오더라는 얘기.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요런 함수를 무슨 함수라고 부르냐면은 수학에서 가우시안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픽스의 1법칙하고 2법칙을 짬뽕을 해서 미분 방정식을 만들었다. 그래서 미분 방정식의 해를 찾았더니 가우시안 함수가 나오더라는 얘기예요. 얘를 그려주면 어떤 함수가 나온다고요? 얘를 그려주면
t가 0일 때 그려주게 되면은 이런 함수가 나오고 t가 t일 때 이 함수를 그려주게 되면은 이런 함수가 나오고 이게 파이 x가 나오더라. 결론은 이 식이 나왔다. 근데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구체적인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뭘 알고 싶은 거냐면은 이 폭을 알고 싶은 거예요. 폭이 얼마나 넓어지는가. 폭은 뭘까요? 여기서 분산에 해당하는 거예요. 분산. 이 폭이 어떻게 시간에 따라서 이 폭이 어떻게 빨리 벌어지는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이게 빨리 벌어진다는 얘기는 확산이 잘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 폭을 알고 싶어. 근데 이 함수 꼴을 알아. 이 함수 꼴로부터 이 폭을 구해봤더니 얼마가 되냐면은 계산해 보면은 우리가 수학 시간이니까 하진 않을 거예요. 이 식으로부터 얘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폭이 2dt다라는 얘기예요. 뭐에 비례하죠? 뭐에? 확산 개수에 비례하는. 확산 개수가 크면 클수록 더 빨리 벌어지더라는 얘기.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죠? 당연한 얘기를 푼 것뿐이에요, 사실은. 확산 개수가 있는데 확산 개수가 크다라는 얘기는 이게 더 빨리 벌어지더라는 얘기예요. 요거라는 거지. 이것이 첫 번째 파트야, 첫 번째 파트.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곡선식을, 요 가우시안식을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요. 첫 번째 방법이 끝났어. 첫 번째 방법 뭐 가지고 한 거죠? 픽스의 룰을 이용을 해서 구해봤더니 요 폭이 2dt가 나오더라는 얘기죠. 이거 꼭 기억해. 자, 우리한테는 픽스의 방법을 이용을 해서 요걸 구하는 것보다 두 번째 방법이 훨씬 중요해요. 두 번째 방법은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 모델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랜덤워크 모델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대학교 가면 이제 통계 인력학이라고 배울 거예요. 상당히 많이 사용됩니다. 자, 요 현상은 무슨 현상이라고요? 이 현상? 이게 이 글을 발라놨더니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퍼지는 현상을 무슨 현상이라고 그러죠? 확산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 확산 현상을 통계 인력학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랜덤워크 모델을 가지고서 표현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럼 제가 여기에 있어 내가 수치한 설명. 그 다음에 동전을 던져. 동전 앞이 나올 수가 있고 뒤가 나올 수가 있겠죠. 만약에 앞이 나왔다. 그럼 내가 위치를 L만큼 위치시켜. 여기 있는 거야. 만약에 동전이 뒷면이 나왔다. 그럼 이거 다시 이렇게. 처음에는 0 위치에 있었거든요. 동전을 던졌는데 동전이 앞면이 나왔다. 그럼 내가 여기에 있어. 이게 L만큼 하는 거야. 동전이 뒷면이 나왔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거야. 위치가 바뀌었죠. 처음엔 여기에다가 동전을 한번 딱 던져요. 앞이 나오면 내가 L만큼 움직여서 오른쪽에 가 있고 뒷면이 나오면 왼쪽으로 가 있어. 그 다음에 또 다시 동전을 또 한 번 던져.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 만약에 동전이 또 앞으로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2L의 위치가 하겠죠. 그죠? 만약에 뒷면이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따라와요 지금? 0에 가 있을 거라는 거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동전을 던졌더니 앞이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0으로 가 있을 것이고 동전 또 뒤로 나왔다 그러면 어디로 가 있을까? 마이너스 2L에 가 있을 거라는 얘기. 이런 식으로 계속 동전을 거. 동전을 던져서 위치를 플러스를 해보면은 세 번을 던지게 되잖아요. 프린트블에 나올 때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세 번을 던지게 되면은 동전을 세 번 던져.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있나요? 8가지 경우가 있어요. 동전을 세 번 던지게 되면은 그 8가지 중에 첫 번째 경우는 뭐죠? 앞 이렇게 나왔을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얘는 위치가 어디에 있을까요? 위치가 지금 0이라고 그러면 3L에 있을 거라는 거죠. 그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있어요? 한 번 있을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동전을 던졌더니 앞 뒤가 나왔다고 그러면 어디 위치에 있을까요? L에 있을까요? L에 있는 거 맞죠, 그죠? 근데 경우수가 몇 가지가 있을까? 세 가지가 있을 거라는 거죠. 세 가지. 그러니까 여기는 좀 높이 그려줘야 돼요. 여기가 1이라고 그러면 여기는 3 이렇게 됩니다. 또 세 가지 경우는 뭐가 있을까? 앞, 뒤,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럼 얘는 어디에 있을까요? 마이너스 L에 있겠죠. 이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있을까요? 세 가지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뒤 여기 얘는 어디에 있을까요?
마이너스 3이 있을 거라는 거. 이런 식으로 1대 3대 3대 1로 그려놓은 것이 빨간색 분포표예요. 자, 3번 그려놨더니, 그러니까 3번 던지니까 그 입자의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모양을 보이면 n이 3이었을 때. 그럼 이런 분포를 뭐라고 그러죠? 수학에서? 이항분포라고 혹시 들어봤나요? 이거를 이항분포라고 불러요. 자, n이 3일 때 이런 분포가 되는데 n이 커지잖아요. 수학책을 찾아보면은 n이 커지게 되면 이 분포가 어떤 분포로 바뀌는라고 부르냐면은 정규 분포로 바뀐다라는 그 룰이 있어요. 지금 얘기한 것은 우리가 이항 분포라고 부르거든. 근데 시행 횟수로 굉장히 커지게 되면은 얘도 이제 어떤 분포를 보일까 이런 식으로 어떤 분포를 보이는데 그 곡선식이 어떤 식이랑 같냐면은 정규 분포식이랑 같아요. 근데 정규 분포가 아까 얘기했던 가우시안 분포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n이 커지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가우시안 분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이 분포가 그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다시 이 분포가 랜덤 모델 동전 던져가지고 수없이 동전 던지게 되면 분포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 식이랑 똑같은 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근데 기억하라 그랬죠. 아까 픽스룰을 이용했을 때 이 분산이 뭐랑 같냐면 EDT랑 같다고 그랬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분포가 나올 텐데 n을 크게 하게 되면 이 분포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항 분포에서의 분산은 얼마가 되느냐? 라는 것을 계산해 보게 되면 프린트홀에 나와있지만 n, l 제곱이 되더라. l이 뭐냐면은 한 번 던졌을 때 얼마큼 간다고 그랬죠? l만큼 간다고 그랬잖아. 그 l이 여기 들어가. n이 뭐냐면 바로 시행 횟수야. 횟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점점 늘어나더라 하는 얘기야. 여기가 두 번째 결론이야. 첫 번째는 픽스룰을 이용해서 가우시안 분포를 만들어냈고 지금은 랜덤 워크 모델을 이용해서 가우시안 분포를 만들어냈어. 그랬더니 둘 다 가우시안 함수 분포를 얻었어. 근데 첫 번째 식으로부터는 분포의 폭이 어떻게 된다고요? 2DT였어. 그죠? 지금은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은 NL 제곱. 이거 같아야 된다는 얘기겠지. 얘하고 얘는 같거나 비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 가장 중요한 거야. 자, 이 식은 어디서 나온 거죠, 이거는? 랜덤워크 모델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랜덤워크 모델하고 기체 분자 운동론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냐는 거야. 랜덤워크 모델은 모르죠? 동전을 던져서 갈 방향을 정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동전을 던져서 갈 방향을 정해주잖아요. 기체 분자 운동론은 뭐죠? 이체 입자가 쭉 가다가 어떤 기체 입자랑 부딪혀. 그래서 경로가 바뀌죠. 쭉 가다가 또 부딪혀. 또 경로가 바뀌죠. 자, 기체 분자 운동에서 충돌을 하잖아. 충돌하게 되면 경로가 바뀌죠. 랜덤워크 모드에서 동전을 던졌을 때 어떻게 되죠? 앞으로 갈 수도 있고 뒤로 갈 수도 있죠. 방향이 바뀌죠. 맞네? 동전을 던졌다라는 얘기가 기체 분자 운동에서는 무슨 얘기죠? 다른 놈이랑 부딪혔다라는 얘기야. 이해가요? 동전을 던질 횟수가 무슨 횟수랑 같다는 얘기죠? 충돌 횟수랑 같다는 얘기야. 정확히. 그 다음에 얘가 한번 동전 던져가지고 얼만큼 가죠? L만큼 가죠? 그게 뭐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지. 정확히. 이게 L에 해당한다는 거야. 알겠네? 요거 N은 뭐랑 상관이 있냐면은 기체 분자 운동을 비교를 하냐면은 충돌 횟수랑 상관이 있는 것이고 얘가 뭐랑 상관이 있다고요? 남다랑 상관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식을 다시 써주게 되면은 2DT는 N 남다 이렇게 해주면 될 겁니다. 자, 근데 충돌 횟수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아까 G1이 뭐라고 그랬죠? G1이 초당 몇 번 충돌하느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충돌 횟수에다 T 곱해주게 되면 N이 되네. 초당 충돌하는 횟수에다가 흐른 시간 T만 곱해주게 되면 그것이 바로 N이 되는 거겠죠. 그죠?
초당 충돌 횟수고 몇 초 흘렀느냐 t를 곱해주면 n이 되기 때문에 n 대신에 뭘 곱해주게 되면 되냐면 g1 t를 곱해주면 된다. 이제 거의 다 왔어. 이것이 뭐랑 비례하다고요? 2dt랑 같다는 거예요. 자, 근데 아까 남다는 뭐라 그랬냐면은 u바를 g1으로 나눠준 거라고 했었잖아요. 기억나세요? 그 유식으로부터 남다 곱하기 g1은 뭐라고요? u바랑 같다 그랬잖아요. 남다 곱하기 g1 곱하기 남다를 뭐라고 바꿀 수가 있나요? u바로 바꿀 수가 있다. 이제 끝. 이게 결론이야 이게. 픽스로를 이용해서 구한 분산, 랜덤워크 혹은 기체 분자 운동도를 이용해서 구한 분산. 이 비슷할 거라는 얘기죠. 그럼 TT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TT 없어지면 확산 개수가 뭐랑 상관이 있다는 얘기죠? 남다 유바랑 상관이 있다는 얘기죠. 이것이 결론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마지막 시간에 했던 내용은 좀 다소 난해한 내용이에요. 난해한 내용이지만 자주 등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랜덤워크 모델은 통계 역학에서는 자주 사용하는 모델인데 그 중에 하나를 사용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딴 거는 몰라도 요거는 기억했으면 좋겠어. 랜덤워크 모델에서 분산은 시행횟수 곱하기 L제곱이랑 상관이 있는데 N이 기체 분자 운동에서는 충돌횟수랑 상관이 있고 L이 뭐랑 상관이 있냐? 민 프리패스랑 상관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뭐랑 같아야 되냐? 2DT랑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거로부터 우리가 뭘 유도해낼 수가 있냐면은 확산 계수가 유가 곱하기 남자랑 상관이 있다는 거죠. 좀 다소 난해한 내용이긴 한데요. 이건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책에 나와 있지 않지만 수업을 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이게 몇 장이죠? 9장이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10장 하도록 할게요. 혹시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질문 마치실게요. 압력이